안녕하세요. 판메디 랩입니다. 미국 약대를 졸업하고 병원 임상약사를 희망하는 학생 5명 중에 1명은 미국의 어느 병원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 약대는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이 100%입니다. 같은 학생이라도 어느 미국 약대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거죠. 최근 판메디랩에서는 이제 미국 약사 취업 포지션별로 취업을 가장 잘 시키는 약대 소개와 함께 지역 약국, 미국의 리테일 약국하고 병원 임상약사, 제약회사 세 분야에 대해서 취업 전략 영상을 판매드랩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또 다시 이제 병원 임상약사의 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는 요청을 많이 주셔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사실 미국 약대에서는 자연스럽게 얻어지지 않고요. 국내 유학원들도 오로지 입학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미국 약대별 차이는 거의 뭐 입을 다물고 홍보 문구만 나열하기 바쁩니다. AI로 찾아봐도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요. 특히 미국의 병원 임상약사의 길이 레지던시라는 관문하고 유학생의 비자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 임상약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관문이 레지던시는 얼마나 좁은 문인지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붙는지 그리고 그 문을 뚫는데 가장 유리한 미국 약대는 어디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 병원으로 약사들이 몰리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임상약사가 되기 위해서 약사 면허 위에 필요한 수련 과정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미국의 병원 레지던시가 비자 측면에서 유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병원 레지던시를 위해서 미국 약대 재학 중에 쌓아야 될 스펙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미국 병원 레지던시에 가장 유리한 미국 약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섯 번째가 병원 임상약사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판매드랩에서는 어떤 단계별로 지원을 해 드리는지 그 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왜 지금 미국 약사들이 미국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조제하는 약사하고 임상 약사가 무엇이 다른지, 임상 약사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세부 전문 분야와 연봉은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국 약사의 가장 큰 취업 포지션이 일반적으로 이제 CVS라든가 월그린 같은 리테일 지역 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약국의 약사 일자리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700개가 사라졌고 2025년 작년에도 8,200개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미국의 대형 체인 약국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매장을 대규모로 닫고 있고요. 두 번째가 단순 조제 업무가 자동 조제 기계라든가 우편 약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 조제자로서 약사 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같은 기간에 미국 병원 약사 일자리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오히려 미국 병원 약사 자리는 11,000개가 늘었고 2025년 작년에도 3,000개가 또 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미국 약사의 절반이 리테일 지역 약국 바깥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럼 미국 병원들은 왜 약사를 더 뽑을까요? 현대 의료가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인데 중환자 한 명이 10가지가 넘는 약을 동시에 쓰는 일이 흔하고 항암제라든가 항응고제처럼 이제 조금만 용량이 틀려도 생명이 위험해지는 약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혼자 이 모든 약을 정밀하게 관리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은 약물 전문가를 진료팀 안에 직접 두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임상약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자면 미국에서 이제 같은 병원 안에도 조제 업무를 하는 약사하고 임상 약사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제 중심의 약사는 병원 지하나 뭐 1층에 있는 약제부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거고 의사가 낸 처방을 확인하고 약을 준비하고 주사제를 무균 조제해서 병동으로 보내는 거죠. 처방이 안전한지 검토하는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미 결정된 처방을 확인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임상 약사는 약제부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병동으로 올라가서 진료팀의 일원으로서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중환자가 심한 감염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쓰고 있는데 이 환자가 신장 기능이 나빠져 있다.
그래서 조제 약사라면 이 용량이 신장 환자에게 과한 것 같다. 이렇게 의사에게 알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검토인 거고 임상 약사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환자의 신장 수치와 몸무게, 감염의 종류를 보고 이 항생제를 얼마나 몇 시간씩 간격으로 주는 게 최적인지 직접 계산해서 제한한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혈중 농도를 확인해서 다시 조정합니다. 약물 치료 계획 자체를 설계하고 책임진다는 거죠. 미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협력 진료 협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의사가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는 임상약사가 직접 약을 조정하거나 검사를 낼 권한을 갖습니다. 매번 의사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항응고제 용량을 바꾸거나 혈액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 약사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따라가 보면 하루의 중심에는 회진이 있습니다. 회진 다 아시죠? 회진은 의료진이 다 함께 환자 침대를 하나씩 돌면서 그 환자의 상태하고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미국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 회진에는 담당 의사, 전공의, 레지던트죠. 그다음에 간호사, 임상약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영양사와 호흡치료사도 참여하고요. 이렇게 여러 직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다학제 진료팀이라고 부르는데 회진에서 임상약사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마다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거고 실제로 어떤 말을 하는지 예를 들어보면 이 환자는 어제부터 신장 수치가 올랐으니까 지금 쓰는 항생제 용량을 줄여야 된다. 이 두 약을 같이 쓰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입원 전에 드시던 혈압 약이 입원 후 빠져 있으니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병원은 임상약사를 회진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임상약사는 한 가지 일만 하는 직업이 아니고요. 의사에게 내과나 외과, 소아과가 있듯이 임상약사에게도 세부 전문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과 훈련 경로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세 분야를 보면 첫째, 중환자 전문 약사가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혈압을 약으로 유지해야 되는 가장 위중한 환자들을 보는 거고요. 이런 환자는 10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쓰고 상태가 시간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약의 용량과 진정제의 깊이, 항생제 선택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거고요. 임상약사 분야 중에서 가장 긴박하고 강도 높은 자리겠죠. 두 번째가 감염내과 전문 약사인데요. 배양 검사에서 어떤 균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 균에 가장 잘 듣는 항생제를 골라서 용량과 기간을 정합니다. 결핵이나 HIV처럼 여러 약을 오래 조합해 써야 되는 질환도 이 분야가 담당하는 거죠. 미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같은 이제 지식이 특히 깊이 필요한 자리고요. 셋째, 종양 전문 약사가 있습니다. 항암제가 치료 효과와 독성이 종이 한 장 차이인 약이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만 과해도 환자의 골수 기능이 무너지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키와 몸무게, 신장과 간 기능, 이전 치료 이력 이런 거를 전부 계산해서 항암제 용량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미국 병원 임상약사는 얼마를 벌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인데 먼저 연봉을 보면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미국 약사 전체의 중간 연봉이 약 13만 7천 달러인데요. 대형 병원하고 대학병원의 임상약사는 대체로 12만에서 15만 5천 달러 구간에 형성되고 세부 전문 자격을 갖춘 임상 전문 약사는 이 분포의 상단에 몰립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사다리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리테일 지역 약국 약사의 기본 연봉이 11만 5천에서 14만 달러 사이이기 때문에 시장만 놓고 보면 병원 임상 약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리테일 지역 약국에서는 경력이 5년에서 8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연봉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20년을 일해도 하는 일과 보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은 달라요. 임상 사다리라고 부르는 승급 체계가 있는데 일반 약사에서 시작해서 임상 전문 약사가 되고 그다음 임상 코디네이터, 약제부 관리자, 최종적으로 약제 부장까지 계속 승급을 하는 거죠.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거고 각 단계마다 실질적인 이제 연봉 상승이 따라온다는 게 있죠. 그리고 미국 약대 유학생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은 약사 고용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약 5% 증가하고 매년 14,2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앞에서 이제 미국 병원 임상약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럼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입니다. 답은 병원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임상약사가 되려면 약사 면허 위에 이 레지던시 수련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이번 순서에서는 레지던시가 무엇이고, 얼마나 좁은 문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전문약사 자격까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조제 중심 약사가 약사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임상면 약사가 되려면 면허 위에 하나가 더 필요한데 바로 그게 병원 레지던시입니다. 미국 의사가 되는 과정에도 레지던트 되기 위한 이제 레지던시 수련이 과정이 있죠. 약사의 병원 레지던시도 성격이 비슷한데요. 미국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 병원에 소속돼서 1년, 필요하면 2년을 더 집중 수련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정식 약사 연봉의 절반 수준밖에 못 받아요. 같은 해에 졸업한 약대 동기가 지역 리테일 약국에서 두 배를 받고 있을 때 레지던트는 절반만 받으면서 훨씬 고된 1년을 보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미국의 수천 명의 약사들이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1년을 견디면 아까 말씀드렸죠. 임상 사다리 위로 올라갈 자격이 생기고 그 뒤에 20년 뒤에 약사 커리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1년의 손해를 감수하고 20년, 30년을 사는 선택인 거죠. 그리고 이 단계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둘째로 매년 지원자의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고, 셋째로 유학생에겐 또 별도의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미국 병원 레지던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꼭 아셔야 됩니다. PGY1, PGY2인데 PGY라는 게 이제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이어예요. 졸업 후에 몇 년째라는 뜻입니다. 약대 졸업 후 몇 년째 이렇게. PGY1은 미국 약대 졸업 후에 첫 번째 수련 연차, PGY2는 두 번째 수련 연차를 말합니다. PGI-1은 넓게 배우는 과정이고요. 1년 동안 내과, 중환자실, 감염내과, 응급실, 외래 클리닉 같은 여러 진료과를 한 달 단위로 돌면서 경험하는 거고, 여기서 배우는 것이 질환 지식만이 아닙니다. 회진에서 어떻게 발언하는지, 의사에게 어떻게 제안해야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것 같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실무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고요. 여기에 연구 프로젝트 발표와 약대상 실습 지도, 야간 당직까지 더해집니다. 미국 현지 학생들도 이제 이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로 꼽고요. PGY2는 반대로 한 분야만 깊게 파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중환자 감염내과 중양 같은 세부 전문 분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1년을 더 수련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PGY2는 PGY1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PGY1 과정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부 전문 약사가 되려면 최소 2년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PGY1만 해도 임상 약사가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일반적인 병원 임상 약사 자리가 PGY1만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중환자 전문 약사라든가 종양 전문 약사 같은 세부 전문 자리는 대부분 다 PGY2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이 보상도 높고 커리어 사다리에서도 맨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임상을 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2년을 다 갑니다. 그런데 이 병원 레지던시 자리가 미국 전체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병원 약사회가 매년 매칭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인 2026년 6년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표를 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체 자리가 5,122개였고요. PGY1하고 PGY2를 모두 합친 숫자이고 그중에서 1단계에서 3,872명이 매칭되었습니다. 세 번째 줄이 좀 흥미로운데 참여 프로그램이 1,567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1,567개 병원이라는 거죠. 자리가 5,122개인데 프로그램이 1,567개라는 것은 한 프로그램이 평균 3, 4개 정도의 자리를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들은 10자리가 넘게 뽑기도 하고 작은 병원은 한두 자리만 뽑습니다. 네 번째, 조기 커밋이 764명입니다. 매칭을 거치지 않고 미리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매칭 통계에서 아예 빠져 있어요. 맨 아래 1250개가 남죠. 1단계가 끝난 시점에 주인을 못 찾은 자리이고 이 자리들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판매드립의 미국 제약회사 취업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약회사 산업 펠로우십 같은 경우에 신규 자리가 465개였는데 병원은 5,122개입니다. 10배가 넘죠. 구조도 달라요.
제약 펠로우십은 통합 시스템이 없고 소수의 약대가 자기의 65%를 통제했는데 미국 병원 레지던시는 미국 전체가 하나의 매칭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 약대가 자리를 쥐고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병원 레지던시가 5,122개라고 했는데 그럼 지원자는 그보다 많다는 거죠. 2026년 1단계 매칭 성공률이 약 76%였고 2단계까지 포함해도 약 81% 수준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결국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고요. 80%면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원자들이 누구인가입니다. 레지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임상을 목표로 해서 약대에서 GPA를 관리하고 약대에서 추천서까지 준비한 학생들입니다. 한 미국 약대에서는 졸업생 141명 중에서 41%만 지원했습니다. 이미 상위권으로 걸러진 집단에서 다시 5명 중에 1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왜 떨어질까요? 탈락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원한 프로그램 수가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매칭이 상호 순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쪽이 나를 높게 적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둘째, 순위표를 잘못 짠 경우입니다. 인기 병원만 이 위쪽에 몰아 적으면 전멸할 위험이 크고 셋째, 인터뷰 준비가 부족한 경우인데 영어로 임상 사례를 설명해야 되는 유학생 입장에서는 특히 자주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 매칭률이 약대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전체 평균이 81%인데 어떤 약대는 2년 연속 100%를 기록했고 같은 학생이라도 어느 약대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잠깐 넘어간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조기 커밋으로 764명이 PGY2로 자리를 확보했다는 부분인데 조기 커밋은 지금 PGY1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매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병원의 PGY2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함께 일한 병원이 매칭 전에 먼저 제안하고 수락하면 경쟁 없이 확정되는 거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1년간 검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PGY2 자리의 상당수가 매칭 시장에 나오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채워진다는 사실이고요. 좋은 병원일수록 자기가 키운 PGY1 학생을 붙잡기 때문에 매칭 시장에 나오는 자리는 이미 한 번 빠져나간 뒤에 목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PGY1은 어느 병원에서 하느냐가 PGY2까지 결정하는 거고 도대체 시험이 아니라 PGY1의 1년 동안의 근무 태도, 실력이 다음 자리를 정하고 셋째, 외부에서 PGY2로 들어가는 경쟁은 숫자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 나옵니다. PGY1을 지원할 때부터 그 병원에 내가 원하는 PGY2 분야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되고 중환자 전문 약사가 목표인데 중환자 PGY2가 없는 병원에서 PGY1을 하면 1년 뒤에 다시 맨몸으로 다시 밖에서 PGY2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미국 약대 4학년 지원 시점에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PGY2로 어느 분야를 고를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리수입니다. 자리가 많은 분야는 중환자, 종양, 감염내과 그리고 외래 진료인데 이제 규모가 되는 병원일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부분 중환자실이 있고 감염 환자가 있고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장기 이식, 소아, 정신과는 자리가 적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이 많지 않고 소아 전문 병원도 지역마다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리가 적다고 또 나쁜 건 아니에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 후에 대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략이 달라지는데 자리가 적은 분야는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되고 특정 병원을 노린다면 그곳에서 PGY1을 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앞에서 본 조기 커밋 때문인데 둘째 그 분야의 수요가 늘고 있는지고요. 항생제 내성 문제로 감염내과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 치료제하고 면역 항암제 같은 신약이 쏟아지는데 기존 항암제하고 부작용 양상이 달라서 계속 따라가면서 관리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고령화 때문에 외래 진료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유학생이라면 비자를 스폰서하는 병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유학생에게는 사실상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분야를 골라도 그 자리들이 전부 비자 스폰서십을 제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PGY2 분야를 정했다면 다음은 병원인데요. 앞에서 병원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1567개라고 했는데 미국의 병원 수를 생각하면 극히 일부인 겁니다. 그리고 운영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이제 학술 의료센터라는 건데 대학, 의과대학하고 붙어 있는 대형 병원으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연구도 함께 한다는 병원이죠. 왜 중요한지를 보면 첫째, 환자의 다양성과 난이도인데 다른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한 중증 환자가 이곳으로 다 옵니다. 희귀질환, 장기 이식, 복잡한 암 환자를 직접 보게 되기 때문에 배우는 깊이가 다르겠죠. 그 경험이 그대로 이력서가 된다는 거고, 둘째, 세부 분야가 다 있습니다. 중환자하고 감염내과, 종양 이식, 소아과까지 한 병원 안에 있으면 조기 커밋으로 PGY2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작은 병원에서 PGY1을 하고 나면 1년 뒤에 밖으로 나와서 다시 경쟁해야 되는 거고요. 셋째, 연구와 교육 기회인데 레지던시 기간에 연구, 리서치를 하고 학회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학술 의료센터는 그 인프라나 지도 교수진이 다 있다는 거죠. 이 실적이 나중에 전문 약사 자격하고 상위 임상직으로 가는 발판이 됩니다. 넷째,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대학하고 대학에 붙어 있는 부속된 비영리 교육 병원은 미국 이민법상 특별한 주의를 가집니다. 이제 그럼 그 병원 레지던시 지원 절차를 볼게요. 병원 레지던시는 미국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폴카스라고 하는 병원 레지던시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매칭에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력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트랜스크립트, 추천서 이런 것들 한 번에 다 올리면 여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고요. 표를 보면 가을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반년이 넘는 긴 과정인데 그리고 이 일정 전체가 미국 약대 4학년 때 진행됩니다. 1년 내내 실습을 도는 가장 바쁜 시기, 실습 아시죠? 에피, 심화 실습을 도는 가장 바쁜 시기에 이거 다 해내야 되고요. 맨 위에 가을 항목에 이제 그 추천서 요청이 들어있는데 추천서는 부탁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프리셉터하고 함께 일한 시간이 있어야 나오고요. 가을에 요청하려면 그 이전에 실습에서 이미 인정받았다는 뜻이고요. 12월 줄이 가장 중요한데 ASHP 미드이어 학회 현장 인터뷰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3월 초에 순위표 제출도 중요하고요. 지원자는 가고 싶은 병원을 순서대로 적고 병원은 뽑고 싶은 지원자를 순서대로 적으면 컴퓨터가 양쪽 선호를 맞춰서 배정한다는 겁니다. 이번 두 번째 순서에서는 그럼 이제 미국 병원 레지던시를 설명드릴게요. PGY1하고 PGY2가 무엇인지, 자리가 몇 개인지,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레지던시만 마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미국 임상약사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전문약사 자격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관문은 아니고요. 레지던시를 마치면 그곳으로 임상약사가 됩니다. 자격이 없어도 회진에 들어가고 약물치료 계획도 세우고 임상약사로 채용이 됩니다. 전문약사 자격이라는 건 본인이 원해서 한 계단 더 올라가는 선택이고요. 그런데 그 선택이 연봉이라든가 승진, 갈 수 있는 자리를 실제로 바꿔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임상 사다리에서 레지던시가 사다리에 올라서게 해준다는 거면 전문 약사 자격은 그 위쪽 칸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전체 경로를 보면 미국 약대 졸업, 그다음에 미국 약사 면허 취득, PGY1 수련, PGY2 수련, 그리고 전문 약사 자격. 이게 표준 경로입니다. 미국 약대 4년을 마친 뒤에도 이제 최소 2년의 수련과 자격 시험이 더 남아 있다는 뜻이고요. 뭐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깁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끝까지 간 사람하고 미국 약사 면허만 따고 멈춘 사람의 나중에 향후의 커리어는 20년 뒤, 30년 뒤의 커리어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이 전문 약사 자격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미국 전문 약사 자격은 약사가 특정 임상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시험으로 검증하고 공식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을 주는 기관이 이제 BPS라고 하는데 미국 약사 전문 분야 인증위원회입니다. 여기서 헛갈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전문 약사 자격은 약사 면허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플렉스 면허 시험이 약사로 일할 자격 자체를 주는 거고요. 없으면 이제 당연히 약사가 안 되겠죠. 반면에 전문 약사 자격은 이 약사 면허 위에 더 얹어 놓는 거고요. 없어도 약사로 일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둘째, 이건 또 학위가 아닙니다. 디그리가 아니에요.
석사나 박사 과정처럼 학교에서 다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서 받는 추가적인 자격이라는 거죠. 셋째, BPS는 사람을 인증하는 거지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병원이나 어떤 약들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별 약사 한 명 한 명을 검증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은 BPS 인증 병원이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이 자격은 한 번 취득하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7년마다 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문 분야 약사 분야에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면은 2025년에서 2026년 기준으로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맨 위에 이제 BCPS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약물 치료 전문 약사입니다. 전문 약사 자격 중에서 가장 널리 취득되는 자격이고 특정 진료과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질환을 다루는 자격이기 때문에 임상약사라면 대부분 이것을부터 먼저 취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아래 5개는 앞 순서에서 소개한 세부 분야와 그대로 대응하고 중환자, 감염내과, 종양, 심장, 소화입니다. 앞에서 PGY2로 중환자를 하겠다고 정하셨다면 그 끝에 BCC, CP라는 자격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PGY2 분야 선택이 곧 전문 약사 자격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좀 더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핵의학, 약학은 방사성 의약품을 다루는 분야이고 영양 지원은 입으로 못 먹는 환자에게 정맥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치료를 다룹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문 약사 자격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자격 요건하고 시험으로 나눠서 보면 먼저 자격 요건입니다. 기본 전제는 미국 약대를 졸업해서 팜디 디그리가 있어야 되고 미국 약사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것.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 위에 실무 경험이나 레지던시 수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길은 실무 경력으로 채우는 건데 해당 분야에서 몇 년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레지던시를 하지 않은 약사도 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레지던시로 채우는 거예요. 해당 분야의 PGY2를 마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고 중환자 PGY2를 마치면 중환자 전문 약사 자격에 바로 도전할 수 있다. 여기서 앞순서하고 연결되는 그림이 완성되는데 미국 약대 졸업, 면허 취득, PGY1, PGY2 전문 약사 자격 이게 표준 경로고 레지던시를 하면 자격 취득까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전문 약사 자격이 실제로 무엇을 바꿔줄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채용에서의 효과입니다. 일반적인 병원 임상 약사 자리는 레지던시만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상위 자리로 가면 달라집니다. 대형 학술 의료센터의 전문 포지션이라든가 임상 코디네이터 같은 자리에서는 자격 보유 또는 입사 후에 2년 내 취득이 조건으로 붙어요. 같은 레지던시 수료자 둘 중에서 한 명만 자격이 있다면 결과가 어디로 갈지 뻔하죠. 둘째, 연봉에서의 효과인데 BPS가 연봉이 얼마나 오른다고 공식 발표하지는 않아요. 다만 미국 현장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범위가 나옵니다. 맨 위에 연 3천에서 10,000달러, 자격 수당이나 특수 업무 배정으로 생기는 차이고요. 두 번째는 연 5천에서 15,000달러, 임상 사다리에서 한 칸 올라갈 때의 차이고요. 맨 아래가 가장 큰데 연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인데 일반 약사에서 임상 전문 약사로 역할 자체가 바뀔 때고 이 전환의 자격이 사실은 필수입니다. 셋째, 커리어 방향의 효과인데 임상 코디네이터나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도자처럼 자격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에겐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 채용 시장에서 유학생은 실력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질문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런데 전문 약사 자격은 출신 국가나 억양과 무관하게 같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나게 실력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에게는 미국 학생보다 오히려 이 전문 약사 자격의 가치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취업은 시민권자들이 유리했는데 병원 레지던시는 다릅니다. 비자 측면에서는 유학생들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에서는 유학생이 마주하는 벽과 그것을 뚫는 활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학생의 경우 네 가지 이점이 있어요. 첫째, 미국 전체 1567개의 병원 레지던시 프로그램 어디에나 지원할 수 있다. 비자 스폰서가 되든 안 되든
따질 필요가 없다. 둘째,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안 되면 2단계, 그것도 안 되면 1년 더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셋째, PGY1에서 PGY2로 넘어갈 때도 신분 문제도 없어요. 조기 커밋도 병원이 제안하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넷째, 연방정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에 제한군인병원이라는 거대한 의료 조직이 있는데 연방기관이라서 원칙적으로 시민권자만 요구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선택지인데 다만 비자 문제가 없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지원자 5명 중에 1명은 어디에도 매칭되지 못하고 그 지원자들은 이미 준비해온 상위권 학생들이라는 거죠. 시민권자는 최상위권 학생들하고 정면으로 겨룰 후 학점, GPA와 실습의 질, 추천서 면접으로 판결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많다는 게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유학생입니다. 가장 큰 벽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병원 레지던시가 훈련생에게 취업 비자를 스폰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 레지던시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 훈련생이기 때문인데요. 급여도 정식 약사의 절반 수준이고 기간도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비자 절차를 밟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고, 병원 레지던시 공고 자체에 지원 자격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취업 허가를 이미 보유한 자로 적혀 있습니다. 네가 알아서 일할 자격을 갖추고 와라 이런 뜻이죠. 그럼 유학생은 무엇으로 일할 자격을 만들까요? 답은 OPT입니다. 졸업 후에 전공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실습 허가인데 그런데 일반적인 팜디 학위는 스템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OPT가 딱 12개월밖에 안 됩니다. 병원 레지던시도 PGY1도 12개월이 있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12개월 안에 해야 될 일이 레지던시만이 아니죠. 이제 다만 이제 모든 병원이 예외 없이 스폰서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국제 인력을 많이 채용해온 대학 부속 의료센터 중에서는 레지던시 단계부터 비자를 지원하는 곳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OPT가 12개월이고 레지던시도 12개월이라 딱 맞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계산해 보면 또 맞지 않아요. 미국 약대가 보통 5월이나 6월 정도에 졸업을 하고 레지던시는 보통 7월 1일 날 시작합니다. 그 사이가 한두 달이죠. 그런데 레지던시를 시작하려면 또 약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한두 달 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플렉스를 봐야 되고 주별 약사법 시험 MPJ도 봐야 되고 주 약사회 면허 발급을 신청해서 실제로 발급까지 받아야 됩니다. 발급에만 또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OPT 시계는 그래도 불구하고 돌고 있다는 거죠. 한 번 시작되면 일을 하든 안 하든 12개월이 흘러갑니다. 면허를 기다리며 2달을 쉬었다가 그 2달도 OPT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이 표를 보시면 PGY1을 마치는 시점에 OPT가 거의 안 남을 거예요. 면허 취득이 조금만 늦어졌다면 레지던시가 끝나기도 전에 만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PGY2는 어떻게 할까요? 세부 전문 약사가 되려면 PGY2가 필요한데 시작한 시점에 OPT가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유학생이 막히죠. 유학원이나 인터넷 정보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하고 유학생은 어렵다 이렇게 끝내버리는데 답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가 오늘 영상에서 유학생들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OPT 12개월이 PGY1으로 거의 소진된다고 했죠. 그러면 다음은 진짜 취업 비자인 H1B인데 여기서 두 번째 벽에 맞춥니다. 부딪힙니다. H1B가 연간 8만 5천 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고 지원자도 훨씬 많아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최근 선발률이 14.6%, 7명 중에 1명꼴입니다. 매년 4월에만 등록할 수 있고 떨어지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2026년부터는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저연차 약사들에겐 불리하다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이 제한과 추첨을 아예 적용받지 않는 고용주가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쿼터 면제기관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뭐 이제 어떤 이런 의대와 연계된 교육병원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학술 의료센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표를 보시면 수량 제한이 없고 추첨이 없고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빠른 처리를 신청하면 약 15영업일, 3주 만에 결정이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PGY1을 마칠 무렵 OPT가 다 되어 가도 그 병원이 쿼터 면제 기관이면 바로 신청해서 3주 만에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신분으로 PGY2를 하고 정식 임상 약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학생들에게는 병원이 제약회사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알아야 될 건 치료 기간은 동일하게 최초 3년, 최대 6년입니다. 그리고 이 면제는 고용주에게 붙는 것이지 개인에게 붙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일반 기업으로 옮기면 다시 추첨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짚어야 될 또 조건이 있는데 쿼터 면제라는 활로가 있다고 해서 아무 병원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은 레지던시 지원 시점의 자격인데 쿼터 면제는 레지던시를 마친 뒤 쓰는 카드인데 애초에 PGY1에 들어가려면 그 시점에 이미 일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존스홉킨스 같은 이제 명문 대형 병원은 지원 자격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12개월 이상 남은 OPT 소지자로 제한을 합니다. 레지던시가 12개월짜리이기 때문에 1년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만 뽑는 거죠. 면허 취득이 약사 면허 취득이 늦어져서 OPT를 몇 달, 이제 까먹으면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그 병원이 정말 쿼터 면제 기관인가입니다. 비영리 병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진료만 하는 병원은 해당되지 않고 대학과 공식적인 서면 제휴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은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그 면제 기간 병원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고 다만 병원 임상약사는 한 기관에 상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유학생이 병원을 고를 때 확인해야 될 것은 대학 부속병원 또는 의과대학 공식 제휴기관인지 지원 자격의 OPT 잔여기간이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국제학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레지던시라는 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는데 이번 순서에서는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병원 레지던시 과정을 위해서 미국 약대 재학 중에 반드시 쌓아야 될 스펙 세 가지 그리고 왜 아무 약대에서나 그 스펙을 쌓을 수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미국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그때 레지던시를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지던시 지원은 미국 약대 4학년 가을에 이미 시작됩니다. 그때 폴카스라는 이제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올리는 서류에는 지난 미국 약대 3년간 무엇을 쌓았는지 적혀 있어야 되고요. 약대 4학년 가을이 이제 뭘 준비하는 하지? 하는 학생들은 이미 쓸 게 없다는 거겠죠. 매칭의 승부는 졸업 후가 아니라 미국 약대 다니는 그 몇 년 동안 갈린다는 거고 여기서 약대가 결정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약대 재학 중에 만들어야 될 스펙 중에서 학생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GPA는 그 약대의 커리큘럼 안에서 나오고 그 심화 실습이라든가 기본 기초 실습, EP나 에피 다 실습이 약대가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천서도 그 실습을 통해 만난 프리셉터, 지도자들이 써주는 거고 연구, 리서치도 그 약대의 교수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지던시 준비는 학생 개인의 노력과 약대의 시스템이 함께 만드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실한 학생이라도 판이 깔려 있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스펙이 있고 반대로 판이 잘 깔린 약대에서는 평범한 학생도 준비를 갖출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병원을 레지던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생의 첫 번째 스펙은 미국 약대에서의 GPA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냉정한 지표인데 병원 레지던시 프로그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약대 GPA는 서류 통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 지표로 꼽혔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인기 있는 미국 대형 병원들은 두세 자리에 100명 넘는 지원자들이 몰리고요. 그 100명의 자기소개서를 이제 그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병원 담당자가 다 정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차로 무조건 GPA만 갖고 거릅니다. 명문 대형 병원은 대체로 이런 기준이 작동하는 거고, 약대 평점 3.0을 서류 심사 기준에 아주 최소의 커트라인으로, 컷오프로 둔 곳이 많고, 실제로 레지던시 매칭이 되는 합격자 평균은 3.5에서 3.7 이상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에게는 이런 GPA 관리가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미국 약대 커리큘럼도 방대하고 그것도 영어로 소화해야 되고 뭐 이제 그 배워야 될 그 어퍼 버전의 과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라도 무너지면 GPA 회복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레지던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생의 두 번째 스텝은 약대 재학 중에 4학년 때 심화 실습, 에피, 그리고 그 실습에서 받은 추천서입니다. GPA가 서류 통과를 결정한다면 이 두 가지는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건데 약대 4학년이 1년 내내 현장에 나가서 한 달 단위로 여러 곳을 돌면서 1,500에서 1,700시간 이상을 실습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실습했느냐가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해요.
같은 한 달이라도 리테일 지정약국에서 조제를 돕는 한 달하고 대형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회진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약물 치료 계획을 세운 한 달이 다르다는 얘기죠. 레지던시가 높게 평가하는 실습은 당연하겠죠. 중환자실과 감염내과, 중의학내과, 장기이식 같은 고난도 임상 실습, 그걸 대형 학술의료센터 같은 병원에서 했는지 이런 걸 봅니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학생하고 이미 병원의 회진 흐름을 아는 학생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하죠. 후자 쪽을 뽑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천서가 여기에서 나와요. 실습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현직 임상 약사를 프리셉터라고 하는데 이 프리셉터의 추천서가 또 필수입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이 학생이 뭐 중환자실 회진에서 신장 기능에 대한 따른 이제 항생제 용량 조정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채택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문장이 나와야 되지. 그런 문장이 나오려면 프리셉터가 그 학생을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겠죠. 한 달 그냥 대충 스쳐간 지나간 학생들에겐 거의 쓸 말이 없다는 거죠. 병원 레지던시에 합격하기 위한 학생의 세 번째 스펙은 연구, 리서치와 학술 발표, 그리고 리더십인데요. 학점, GPA와 실습이 기본이라면 이건 이제 비슷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나를 구분해주는 요소가 되죠. 임상약사가 환자를 보는 사람인데 왜 리서치가 필요할까요? 레지던시 기간에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이 지원자가 리서치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는데 임상약사의 일이 근거를 찾아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논문을 읽고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기존 치료 방침이 맞는지 데이터로 검토합니다. 리서치 경험이라는 게 그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는 거고요. 또 뭘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거창할 건 없고요. 약대 교수하고 함께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포스터로 만들고 이제 퍼블리싱도 하고 발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가장 중요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스펙들 중에서 학생이 혼자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약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미국의 명문, 랭킹 높은 명문 약대에 가면 레지던시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 미국 약대 랭킹이 100% 교수들의 논문 실적이나 연구비로 주관적으로 매겨집니다. 미국 병원 레지던 그 약대의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이 단 1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랭킹에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상위권 약대 중에도 미국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도 굉장히 많아요. 랭킹도 중위권인데 매칭률이 오히려 반대로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은 90%가 넘는 약대도 있고요. 두 번째, 어떤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학비를 줄이고자 미국의 시골 약대, 지방의 구석에 있는 약대에 가서 돈을 아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학생 중에 또 병원 임상약사를 희망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대를 가게 되면 주변에 대형 학술 의료센터라든가 대형 병원 없죠. 거의 없죠. 시골이죠. 숲하고 산밖에 없죠. 이런 데에서 중환자실 실습 이런 것들 나갈 병원 자체가 없다는 거죠. 실습할 병원이 주변에 없으면 당연히 스펙을 쌓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거고요. 학비는 아꼈는데 지원서, 나중에 병원 레지던시 지원서에 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일단은 저 합격할 수 있는 아무 약대나 붙고 나서 그때 가서 약대 다니는 동안 나중에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 미국 전체 매칭 성공률이 81%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평균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90%를 넘기는 약대도 있고 뭐 100%가 되는 약대도 있고 반대로 정말 거의 뭐 50% 절반도 안 되는 거의 바닥인 약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생이 어느 약대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학생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그 약대가 깔아준 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 병원 임상약사 취업을 잘 시켜주는 미국 약대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하면 다섯 가지인데, 첫째, 그 약대에 학술 의료센터가 있느냐입니다. 고난도 실습이 가능하고, 세부 분야가 갖춰져 있고, 조기 커밋으로 이어지고, 유학생들에겐 비자 경로까지 열어주는 거죠. 이 하나로 네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둘째, 그 약대의 레지던시 매칭률을 봐야 되는데, 미국 전체 평균이 81%이니 90%를 넘으면 시스템이 작동하는 약대라는 거고, 셋째, 그 약대 나플렉스 합격률을 봐야 됩니다. 유학생이 12개월 안에 면허까지 끝내야 되는데, 한 번 떨어지면 그 시간, 압박이 무너지고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넷째, 그 약대
재학생 지원 시스템도 봐야 됩니다. 실습 배정이라든가 지원서 첨삭, 모의 면접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칭률의 실제 원인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서 약대별로 말씀드릴 거고, 다섯 번째, 유학생들에겐 제일 중요하죠. 비자 스폰서 가능성인데 그 약대 부속 병원이 쿼터 면제기관인지를 보면 너무 좋겠죠. 대학 부속 교육병원이면 대체로 해당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과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런 다섯 가지를 통과한 약대가 미국에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미국 약대 다섯 군데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각 약대의 매칭률, 나플렉스 합격률, 그리고 재학생을 레지던시로 어떻게 밀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병원 임상약사 취업에 가장 유리한 다섯 개 약대는 말씀드리면 여기 이 표에서 보시듯이 미시간, UNC, 채프릴, 위스콘신, 오하이오 스테이트, 피츠버그입니다. 표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 레지던시 매칭률이 전부 미국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미국 전체 평균이 81%인데 이 다섯 개 약대는 83%에서 100%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위스콘신 메디슨 같은 경우에 100%고요. 앞에서 약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숫자로 증명되는 거죠. 둘째, 나플렉스 합격률도 모두 90%가 넘습니다. 최근 미국 전체 평균이 70에서 80% 사이인데 굉장히 대단한 수치죠.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응시자 68명 전원이 합격했기 때문에 레지던시에 100%를 기록했고요.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다섯 약대가 다 각각 다른 무기를 갖고 있는데 미시간은 연구, 그다음에 UNC는 멘토링, 위스콘신은 실습 부조, 오하이오 스테이트는 듀얼 디그리, 피츠버그는 면접 훈련입니다. 이런 차이가 매칭률의 실제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다섯 군데 약대 모두 부속 병원이 있는데 다 H1B 쿼터 면제 기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앤아버이죠. 미시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앤아버입니다. 약대입니다. 학생대 교수 비율이 4대1, 소수 정예 교육으로 이제 최고 수준의 임상 약사를 배출하는데 실적을 보면 PGY1 매칭률이 85.4%, 레지던시를 실제 목표로 한 학생만 세워보면 94%입니다. PGY2도 93.7%이고 나플렉스 초시 합격률도 100%였습니다. 작년에. 핵심 특징이 병원과의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약대 교수진이 미시간 메디슨의 임상 약사고 그 병원 레지던시를 또 지도합니다. 수업하고 실습, 추천서가 한 사람한테 연결되겠죠. 재학생 지원을 보면 팜디 인베스티게이션 프로젝트라는 이제 모든 학생이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해야 되는 졸업 여건이 있어서 지원서에 쓸 연구 실적이 자동으로 생기죠. 그다음에 커리어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력서하고 모의 면접을 전담하고 그 파마시 패밀리스가 4년간 멘토링합니다. 장점은 최상위 매칭 실적과 연구 실적이 자동으로 쌓이는 구조, 그리고 미시간 메디슨이 이제 H1B 취업 비자 쿼터 면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주외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를 4년 내내 부담하고 이제 나플렉스 100%를 만드는 그 약대의 커리큘럼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혹독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UNC 약대입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 약대 랭킹에서도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2024년 1단계 병원 레지던시 매칭 83%인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 지원자가 75명이 넘는 대형 약대 중에서 미국 전체 1위라는 겁니다. 지원자가 20명인 약대의 90%하고 80명인 약대의 83%는 다른 얘기죠. 인원이 많아질수록 매칭률 유지가 어려워지는 건데 나플렉스도 2024년에 93.1%로 안정적이었고 졸업생들이 미국 전체 21개 주 병원으로 매칭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연구, 리서치와 교육, 훈련 인프라인데 UNC 메디컬 센터가 의과대학이나 이제 약대하고 하나의 복합단지를 이루고 있고 감염내과, 종양, 소아과가 강점이고요. 재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냐면 프리즘이라는 재학 중부터 연구에 참여해서 해주는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원 자격에 F1 비자라든가 OPT 소지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의 학술 참여를 학교가 합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공식 선언이라는 거죠. 티칭 서티피케이트는 이제 가르치는 훈련을 정식 과정으로 하고 PGY1 기간에 약대생 실습 지도도 맡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미리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스커신 메디슨 약대입니다. 다섯 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섯 군데 중에서 매칭률만 보면 압도적 1위입니다. 실적을 보면 2024년 병원 레지던시 매칭률 100%, 그것도 2년 연속입니다. 이제 그 원 자료를 봐도 66명 중에서 64명, 97%죠. 더 놀라운 건 제 졸업생 전체의 81%가 레지던시로 진학했다는 거고요. 앞에서 어느 약대는 41%만 진학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두 배가 넘고 대부분 다 매칭이 된다는 거죠. 나플렉스도 이제 재작년에 96.7%였고요. 여기의 특징은 이제 병원 레지던시 트랙 실습인데 4학년이 되면 6주짜리 실습 8개를 도는데 이 제도에 들어가면 그중에 6개를 한 대형 의료 시스템에 연속 배정받습니다. 반년 넘게 한 병원에 상주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왜 결정적일까요? 일반적인 미국 약대생은 매달 병원을 옮기면서 적응하다가 실습이 끝나는데 반면에 이 제도의 학생은 후반부에 사실상 PGY1 레지던트 수준으로 환자를 본다는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당장 투입해도 되는 인재로 각인되기 때문에 반년을 함께 일한 프리셉터의 추천서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데 단점을 보자면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의 학비 그다음에 이제 그 한 시스템에서 실습만 하다가 그게 매칭이 못하면 다른 병원을 겪어보지 못한 약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약대입니다. 이 약대는 다른 네 곳하고 완전히 다른 이유로 목록에 올랐는데 유학생들에게 미국 전체에서 가장 파격적인 학비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실적부터 보면 2026년 약대 졸업 대상 기준 매칭률이 96%였고요. 중요한 데이터를 보면 매칭된 학생의 71%가 1지망 또는 2지망 병원에 다 합격했고 8지망에 간 것과 1지망에 간 건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매칭의 질까지 높다는 거고요. 나플렉스는 작년에 93.6%, 그다음에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일반적인 주립되는 국제학생에게 4년 내내 비싼 아웃 오브 스테이트나 인터내셔널 학비를 요구하는데 오하이오 스테이트는 공식 공고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국제학생은 약대 1학년의 비거주자 아웃 오브 스테이트 추가 요금 연 2만 8천 달러를 부담하지만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이 요금이 한 학기당 5달러로 5달러가 감면되는 게 아니라 5달러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한 학기당 5달러 사실상 없는 거죠. 재학생 지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보건 시스템 행정, 리더십 복수, 듀얼 디그리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석사 과정이 PGY1, PGY2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미국 전체 최고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약대입니다. 이 약대의 정체성은 이제 그 UPMC라고 하는 걸로 요약되는데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초대형 의료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식이라든가 종양학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고 실적을 보면 재작년에 PGY1 매칭률이 93%, 그리고 PGY2는 매칭률이 95%, 미국 전체 최고 수준입니다. 나플렉스도 90.1%로 전체 평균을 여유 있게 웃더라고요. 이 왜 PGY2가 이렇게 높을까요? 이게 조기 커밋 때문인데요. 이 피츠버그 약대하고 UPMC가 PGY1을 하는 약사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내부 심사로 PGY2로 승급시키는 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운영합니다. PGY1을 어디서 하느냐가 PGY2까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조를 학생에게 유리하게 제도화한 거고요. 재학생 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면접 훈련에 학교가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집중돼 있고 강도가 다섯 약대 중에서 가장 강하고요. 교수진들이 학생의 실습 평가서까지 분석해서 개인별 약점 파악하고 뭐 압박 질문에 대한 다섯 가지 핵심 스토리라인까지 구축한다는 거고요. 장점을 보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PGY2 최고 실적과 면접 훈련, UPMC 산하 병원이 쿼터 면제 기간이라는 거. 그래서 OPT 12개월로 PGY1을 마치고 병원 스폰서 받고 비자를 확보해서 안착한 경로, 이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의 여섯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병원 임상약사가 되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하고, 판메디랩이 이 과정을 어떻게 함께 도와드리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국 병원 임상약사가 되는 길의 성패는 다섯 가지 승부처에서 갈립니다. 첫째, 미국 약대 선택입니다.
미국 전체 평균 매칭률이 81%인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5개 약대는 다 최소 83%에서 100%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연속 실습 구조, 모의 면접 문화, 조기 확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둘째, 약대 제약 중의 스펙입니다. GPA 3.4 이상이면 매칭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지고 실습을 어디에서 했느냐가 최종 합격을 좌우하고요. 4학년 가을에 시작하면 미국 약대 4학년에 이미 이걸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고요. 셋째, 레지던시 이후의 설계인데 레지던시를 마치면 임상약사가 되지만 세부 전문 분야로 가려면 PGY2가 필요하고 그 위로는 전문약사 자격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경로가 그려집니다. 넷째, PGY1 병원 선택입니다. 조기 커밋으로 764명이 매칭 시장 밖에서 PGY2를 확보하고 있고요. PGY1을 어디서 하느냐가 PGY2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다섯째, 유학생이라면 비자 설계,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12개월 안에 약사 면허와 레지던시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쿼터 면제기관에 H1B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5가지는 또 순서가 있어요. 약대를 정하지 않으면 실습 설계가 안 되고 실습이 없으면 추천서가 없고 약사 면허가 늦으면 지원 자격을 못 채웁니다. 앞 단계가 무너지면 뒤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 과정을 놓고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혼자 설계할 수 있을까요? 매칭률 데이터나 약대별 실습 제도, 쿼터 면제 여부 이런 건 거의 홈페이지에도 잘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국내 유학원에서 상담받아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판매디랩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일반 유학원하고 판매디랩이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말씀드릴게요. 국내 유학원들은 보통 미국 약대 또는 미국 대학 합격까지만 지원하죠. 지원서 쓰고 에세이를 손받아서 이제 붙여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내 말씀드렸죠. 미국의 병원 임상약사의 길이라는 게 약대 합격이 시작일 뿐이고 약대 입학한 뒤에도 GPA 관리하고 고난도의 실습도 배정받고 연구 실적도 쌓고 면허도 따고 레지던시 매칭되기까지 아주 긴 여정이 진짜 승부입니다. 유학생이라면 그 전 과정의 비자 설계가 더 겹치고 더 올라가려면 전문 약사 자격까지 이어져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일반 유학원은 합격하면 단계 끝납니다. 그 뒤로 학생은 혼자고 정작 승부가 벌어지는 약대 4년을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판메디랩은 합격이 시작이고요. 약대 입학 후에 GPA 관리, 실습, 비자 관리, 면허 통과, 레지던시 매칭 이럴 때까지 계속 조언을 하면서 멘토링을 하면서 같이 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표를 보시면 판메디랩의 5단계가 오늘 다룬 관문 하나하나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매칭률 높은 약대를 골라야 한다는 문제에는 어드미션 데이터 전력이 있고 GPA 학점이 매칭 확률을 4배 바꾼다는 문제에는 GPA가 붙습니다. 실습과 비자 설계, 면허, 그리고 레지던시 지원까지 각각의 단계가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각 단계를 병원 임상약사 준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미국 약대 입학 전략인데, 이제 그런데 판메디랩의 출발점은 일반 유학원하고는 다릅니다. 유학원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약대를 찾아주지만, 판메디랩은 학생이 병원 레지던시, 병원 임상약사를 원한다라는 가정하에 레지던시 매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약대를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학생의 신분과 목표를 먼저 파악하고요. 시민권자인지 유학생인지 어느 세부 분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지원할 약대 리스트 자체가 달라지고요. 유학생이 병원을 목표로 한다면 뭐 이런 순서로 가겠죠. 캠퍼스에 학술 의료센터가 직결되어 있는지, 그 부속 병원이 쿼터 면제 기관인지, 최근 매칭률은 어떤지, 나플렉스 합격률이 안정적인지 이런 4가지를 데이터로 확인해서 리스트를 만들고요. 여기에 약대별 재학생 지원 제도까지 반영합니다. 연속 실습 구조를 원하는 학생과 연구 실적을 중시하는 학생, 면접 훈련이 필요한 학생은 이런 각각 맞는 약대가 다른데 이런 판단들을 판매드랩의 컨설턴트들이 도와드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미국 약대 입학 후에 본과 진학까지 이어지는 과목별 GPA 학점 관리입니다. 판메디랩은 현재 미국 약대 출신 튜터들이 중요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관리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한 시험 대비가 아니라 어느 과목이 병원 레지던시 심사하고 면허 시험에 나플렉스에 직결되는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잡아드리고요. 이런 학점 관리는 성적표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렸던 프리셉터 추천서도 실습에서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실력의 기반이 재학 중에 쌓은 지식입니다. 학점 관리, 실습 성과, 면접 실력부터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미국 약사 면허 시험.
라플렉스 시험도 한 번에 통과시키는 단계입니다. 판매드립은 이제 이런 기출문제 기반의 원패스 필터링으로 준비를 시키고요. 필요하면 한국으로 리턴했을 때 한국 약사 면허 시험까지도 대비해 드립니다. 판매드랩이 이러한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가 결국 결과를 결정하는데 판매드랩의 컨설턴트하고 튜터님들은 실제로 미국 약대 의대 치대를 경험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또 미국에서 현직 약사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론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차별점은 약대 입학, 재학, 면허, 취업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신문과 목표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판매드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한 분 한 분의 이제 상황에 맞춘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